오늘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종전안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예상과 전혀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유럽의 하늘은 연기로 뒤덮였고 사상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는 14,000명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났지만 러시아 점령지의 피해는 집계조차 되지 않습니다. 드네프르강을 사이에 둔 전선은 수개월째 고착됐고 양측 모두 소모전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사이 워싱턴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안을 공개한 겁니다. 종전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국제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말이 현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22년 2월 24일 키이우 상공에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됐고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단숨에 유럽 최대의 전쟁터가 됐습니다. 전쟁 초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압도적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인구 규모는 3배 이상 차이 났고 전력도 비교조차 어려웠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키이우 방어전에서 러시아군을 저지했고 하르키우와 헤르손을 되찾으며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전선의 흐름은 오래가지 않아 굳어졌습니다. 드네프르강 동쪽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일대에서는 참호전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몇 미터의 거리를 두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포격이 오가는 소모전이 지속됐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루 평균 최대 1,500명의 사상자를 기록했고 우크라이나군도 비슷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4년째에 접어든 지금 양측 군인 사상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약 80만 명, 우크라이나군은 50만 명 가까운 병력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간인 피해 역시 심각합니다. 유엔이 확인한 사망자만 14,000명에 육박하고 실제 수치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러시아 점령지의 피해는 공식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3분의 1은 지뢰와 불발탄으로 오염됐고 600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으며 한때 유럽의 곡창지대로 불리던 농토 상당수는 파괴됐습니다. 전쟁 전 세계 밀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던 우크라이나는 이제 식량 안보가 가장 불안정한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러시아 역시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방 제재로 경제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한때 23%까지 올랐습니다. 루블화 가치는 하락했고 물가 상승률은 7%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전쟁 비용은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며 러시아 내부에서도 종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서서히 커지고 있습니다. 길어진 소모전은 양측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예상치 못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평화안을 공식 제시했다고 밝힌 겁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에는 28개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건이 언론에 유출되자 국제사회는 즉각 반응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키이우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유럽 주요국들 역시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구상이 지난 한 달간 조용히 작업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전안이 공개되자 젤렌스키 대통령실은 놀라움과 불쾌감을 동시에 표했고 브뤼셀과 베를린에서도 긴급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국, 유럽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종전안이 러시아 측에서 전달한 초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4년 10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회동한 직후 러시아 정부가 미국 측 고위 인사들에게 비공식 문건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문건에는 러시아의 요구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 포기, 나토 가입 금지, 군대 규모 제한 등 러시아가 전쟁 내내 주장해온 핵심 조건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이 초안이 우크라이나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일부 관리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 내용을 기초로 종전안을 다시 구성했고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연방 의원들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종전안이 미국의 중재안이라기보다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문서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면서 협상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큰 균열을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번 종전안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것은 영토 문제였습니다. 문건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사실상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는 물론이고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일대의 점령지까지 러시아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도네츠크 일부 지역은 러시아 관할의 중립지대, 즉 비무장 완충지대로 설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통제 중인 도네츠크주 일부 지역에서 철수해야 했고 그 지역은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모두가 진입할 수 없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상호 제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토를 확보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군사 조항 역시 우크라이나에 불리했습니다. 종전안은 우크라이나군의 규모를 60만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가 약 20만 명 수준의 상비군을 유지했던 점을 고려하면 크게 확대된 숫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쟁 장기화로 병력 손실이 누적된 상황에서는 현 전선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규모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안보 조항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은 나토 가입 금지였습니다. 종전안은 우크라이나가 헌법에 나토 비가입을 명시하도록 요구했고 나토 역시 규약에 우크라이나의 향후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가입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집단안보 체계인 나토에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러시아는 여러 형태의 보상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종전안에는 러시아의 G8 재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는 G8에서 제명됐지만 이번 구상은 러시아의 국제사회 복귀를 보장하는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 조건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영토 포기, 군사력 축소, 나토 탈락이라는 핵심 주권 요소를 동시에 양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종전안은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실질적 항복에 가깝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개 연설에서 이 시기를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번 종전안이 국가의 존엄을 포기하거나 주요 파트너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지를 강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8개 조항은 어느 하나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가장 혹독한 겨울과 추가적인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조건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이 구상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종전안은 발표 직후부터 이미 심각한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종전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철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 확산이나 인권과 같은 가치보다 미국의 국익과 비용 대비 효과를 우선시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선호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이러한 틀 안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있다며 가능한 신속한 종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인터뷰에서는 전장에서 희생되는 젊은 병사의 수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전쟁 장기화가 더 큰 비극을 만들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핵심 관심은 전쟁 자체가 아니라 미러 관계의 재정립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산업, 우주 기술, 국방 분야 등에서 러시아와 협력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고 미국이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러시아를 장기적 적대국이 아닌 관리 가능한 경쟁자로 전환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라고 본 것입니다. 미국 국내 정치 환경도 종전안 작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해외 원조가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높인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특히 재정 긴축을 중시하는 세력은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원조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해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조치에 대해 이것이 전쟁을 더 위험하게
무장하게 확산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전략적 계산과 비용 부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철학이 맞물리면서 이번 종전하는 전쟁의 조기 종료와 러시아와의 관계 재정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방안으로 설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요구보다는 미국의 국익과 정치적 현실을 중심에 둔 접근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전하는 유럽 내부에 새로운 논란을 불러오게 됩니다. 유럽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종전안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럽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유럽 안보 질서의 핵심 원칙이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무력으로 국경을 바꿀 수 없다는 규범이 무너질 경우 유럽 전체의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더욱 민감했습니다. 폴란드, 발트 3국, 루마니아처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거나 과거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상실하는 방식의 종전이 이루어질 경우 다음 압박 대상이 자신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정책 수석이었던 카야 칼라스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침공을 통해 영토적 이득을 얻는다면 이는 유럽 전체 안보에 심각한 선례를 남긴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자신이 침공한 국가로부터 어떤 양보도 받을 정당성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내부의 반부패 개혁을 지속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유럽이 느끼는 또 다른 불안감도 존재했습니다. 미국이 유럽과 충분한 조율 없이 종전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대서양 동맹 내부의 정책 방향의 불일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의 하이넨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측과의 회담에서 EU 지원 패키지에는 부패 방지 조건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발생한 부패 스캔들이 유럽 각국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내부의 균열도 점차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고 반면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러시아에 대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들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조심스러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바이티에쿠나스 재무장관은 종전안 논란이 유럽연합의 단합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자유와 생활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이상 유럽의 지원은 흔들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럽은 분명한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면 미국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은 유럽 안보 원칙과 충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순이 유럽 내부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종전안의 수정은 불가피했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협상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끌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국방, 외교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호텔 회의실에서 조항 하나하나가 재검토되기 시작했고 협상은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지적과 반박, 재조정이 반복되며 기존 28개 조항은 1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쟁점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군사력 제한 조항이었습니다. 기존 안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을 60만 명으로 제한했지만 우크라이나의 강한 반발로 80만 명으로 상향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소 100만 명 수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80만 명은 미국 측이 제시한 사실상의 최종선이었습니다. 나토 관련 문구도 조정됐습니다. 기존 종전안이 나토 가입 금지를 헌법에 명시하도록 요구한 반면 수정안에서는 나토 확장 제한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완화됐습니다. 핵심은 우크라이나의 단기적 나토 가입은 여전히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책임 조항 역시 흐릿하게 바뀌었습니다. 기존 안처럼 러시아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명확한 책임 규정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호한 책임 규정이라는 표현이 가장 가까운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 크림반도와 돈바스의 영토 문제는 단 한 줄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중립지대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영토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는 끝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진이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을 했고 결국 양측 협상단은 이 문제를 최종 결정권자들에게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상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견은 몇 개 조항만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를 모스크바로 보내 푸틴 대통령과의 협의를 이어가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단순히 조금 남았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였고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은 외부 전선만큼이나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키이우에서 대형 부패 스캔들이 터졌는데 국영 원자력 공사 에네르고아톰의 고위 간부들이 수억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겁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민간 하청 업체로부터 계약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아 챙기고 이를 해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커진 이유는 이 스캔들의 중심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 티무르 민디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코미디 제작사 크바르탈 구호의 공동 소유주였습니다. 검찰은 민디치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에너지 분야 비리를 총괄했고 불법 자금의 조성, 분배, 세탁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디치는 자택 압수수색 직전에 폴란드를 거쳐 이스라엘로 도주했습니다. 그의 자택에서는 현금 가방, 고가의 시계와 보석류가 발견됐고 이 장면은 국민들의 분노를 극대화했습니다. 이 스캔들의 여파로 법무부 장관 헤르만 갈루셴코, 에너지부 장관 스비틀라나 흐린추크가 잇따라 사임했습니다. 특히 갈루셴코 장관은 과거 에너지부 장관 재직 시절 민디치에게 편의를 봐준 대가로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단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골판지 피켓을 들고 부패를 규탄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피켓에는 이건 내 형이 죽으면서 바랐던 미래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분노는 확산됐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전국적인 정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손전등을 켜고 생활하는 시민들의 사진과 함께 민디치와 젤렌스키에게 감사한다는 조롱성 게시물이 퍼졌습니다. 국민들은 에너지 위기 속에서 고위 관리들이 사치를 누렸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론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고 공식 여론조사에서도 약 40%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전쟁 초기 90%에 육박했던 지지율과 비교하면 극명한 변화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 경제고문 알렉산더 로드냔스키는 이코노미스트 기고에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책임을 정부, 대통령실, 안보군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변화를 논의하려는 시도는 즉시 러시아의 이익을 돕는 행위로 규정된다며 내부 분위기를 비판했습니다. 부패 스캔들은 유럽의 지원에도 충격을 줬습니다. EU와 회원국들은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2,9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왔지만 이번 사건 이후 원조 지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럽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압박 속에서 그리고 내부 정치적 위기에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장의 흐름을 보면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영토를 꾸준히 확장했습니다. 특히 도네츠크주 포크롭스크 일대에서는 전선이 확실히 러시아 쪽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5년 기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활용할 카드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전선에서는 영토를 잃고 있고 병력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탈영병 수가 신규 동원 병력을 웃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절반 가까이가 전쟁 수행에 투입되며 민간 경제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서방 지원 환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원 축소 기조로 돌아섰고 트럼프 대통령은 원조 감축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유럽은 지원을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내부 피로감과 최근의 부패 스캔들로 명분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참여 없이 유럽만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로 어려움은 있지만 전시 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군수 산업을 가동해 전력을 유지하고 있죠. 또한 북한으로부터 병력 지원을 받으며 인력 문제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가장 큰 변수는 정치적 결단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협상에 나설 이유가 부족합니다. 전장에서 우위에 있고 서방의 지원도 약해지고 있으며 시간은 러시아 편에 가깝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지율은 급락했고 부패 스캔들로 도덕적 권위도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토 포기 조항이 포함된 협정에 서명한다면 정치적 생명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은 러시아의 의중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 러 앵커리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문자와 정신을 수정안이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러시아는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은 정치적 결단 없이는 끝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그 결단을 내릴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유럽의 전쟁은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4년 동안 이어진 전쟁은 도시를 무너뜨렸고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전선은 고착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소모전의 한계에 다가섰습니다. 종전안이 공개되면서 협상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우크라이나가 감수해야 할 양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쟁을 계속하기에는 병력과 경제가 버티기 어렵고 종전을 선택하기에도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이 전쟁의 결말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와 유럽 안보의 방향을 결정짓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무력 침공을 인정할지 혹은 저지할지 그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결정은 트럼프, 젤렌스키, 푸틴 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